진정한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조단위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하나하나 들으면 정말 주옥 같은 상품입니다. 이런데 중소기업 성장을 1조,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서울시가 세우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적어놨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 복지와 어우러지면서 서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있습니다. 또 삶의 질을 만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시의 복지 체계라면, 자, 이제 무상급식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봐오셨던, 지난 2년 동안 많이 봐오셨던 기사들입니다. 시의회와의 충돌을 받는 기사들입니다.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알아, 쟁점이 뭔지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속속들이 다 알기가 쉽지 않아 좀 복잡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입장은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저소득층에게만 주자는 거예요. 처음에 제 입장은 30%까지였습니다. 하위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만 드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시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고, 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다, 내년에 중학교 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다 주자는 게, 소득과 무관하게 주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결시가 아동은 이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에 밥 굶는 학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시가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방학이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거의 1년의 절반에 이 학교에 안 가는 날 속절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결시가동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서울 같으면 몇백억을 별도로 마련해서 먹여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밥 굶는 아이는 학교에 없다. 서울시가 제일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동네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우처를 내면 구분이 되잖아요. 싫은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충전시켜주기도 좋죠. 이미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밥 굶는 아이는 없다. 근데 무상급식은 난데없이 뭐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비용을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의 통장에서 매달 5만원씩 뽑아가던 것을 교육청과 정부가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게 무상급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죠. 두 번째,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분들의 가장 큰 원고가 낙인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무상급식 받을 사람 손들어. 이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신분이 노출이 돼서 그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차라리 다 주자, 구분 없이. 이게 처음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시작한 원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복지전산망과 교육전산망이 연계가 돼서 부모님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모든 게 분류가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낙인감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부분적으로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낙인감 문제를 논거로 말하는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토론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해보거나 서베이를 해보면 학교 현장의 니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도 몹쓸 범죄나 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우 선수입니다. CCTV 많이 만들고 학교 보안관 늘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방과 후에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방과 후에도 좀 붙어 앉혀놓고 학교 교육만 받고 상급하러 갈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래된 학교와 신설 학교 시설이 너무 편차가 크다. 균질화해라. 세 번째.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부산교육도 해주면 좋겠다. 네 번째. 좋아요. 재원이나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희생을 시키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비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정도 무상급식 하는데 연간 2,500억, 중학교 1,500억, 하면 4,000억. 근데 왜 버스를 돌아가느냐? 아시다시피 올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거 연말 기준이거든요, 작년. 아마 올해나 내년은 기준으로 하면 5천억 갖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18%에서 5년 동안 28%까지 늘었죠. 아까 3만 가구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죠? 220억. 이 중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해주는 걸로 치고 4, 5천억 중에서 절반 빼서 그 위에 계층 줄 돈 빼면 한 2천억에서 2,500억 나오겠네요. 그러면 몇만 가구가 인생이 달라집니까? 언뜻 계산해도 한 20만 가구 되겠네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는 게 바람직합니까? 판단은 각자 하십시오. 더군다나 이걸 보면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6조 4천억입니다. 올해 연간. 근데 이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교사 인건비입니다.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80% 이상. 뭔가 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교육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예산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4천억을 밥값으로 쓰잖아요. 그러니 올여름에 애들 에어컨이나 틀어주겠어요,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비 쓸 수 있겠어요?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못 고칩니다. 셋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국민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 연간 1인당 2만 달러. 이 나라는 5만 달러. 그리고 이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서울시보다 작아요. 조세 가운데 한번 보시죠. 국민 부담이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 영국, 일본도 전면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피그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악자를 따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알파벳 맨 앞에를 따서 피그스 국가라고 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쓰러지면 유럽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EU 나라들이 잔뜩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3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그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무상의료, 실업,
연금 정책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나라의 간접세 비율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얼마죠? 몇 %죠? 네, 아시다시피 10%. 이 나라는 부가세가 20% 넘는 거죠. 부가세가 10% 오르면 물가도 정확히 10%가 뛰겠네요. 그죠? 물가가 10% 정도 뛰면 어떤 분들이 고통스럽나요? 부자인가요? 가난한 분인가요? 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가 뛰면 고통이 크겠죠? 서민정당이 펼 정책인가요? 지금 여기는 간접세인 부가세만 예를 들어놨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아예 복잡하니까 소득부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뺐어요.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써야 되는 나라예요. 아까 그 나라들과는 다르죠. 통일 뒤에 우리가 먹여살려야 될 북한의 동포가 숫자가 한 2,500만 되죠. 통일되고 나서 우리는 복지 혜택을 주고 북한에는 안 줄 건가요? 아니면 B급 복지만 해줄 건가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지금 복지 혜택을 들려면 똑같은 혜택을 나중에 감당할 자신이 있나요? 적어도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모를까. 그죠?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참작은 해야 되겠죠. 이걸 보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프가 아니라 일본 그래프거든요. 생산 잠재력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명이 벌어서 3명을 부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3명이 벌어서 7명을 부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힘들까요? 당연히 3명이 벌어서 7명 벌어보기는 힘들겠죠. 무슨 얘기냐?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 생산활력이 떨어져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겠죠? 그걸 가지고 그린 그래프인데 보세요.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일본은 이미 13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가파르게 떨어지네요. 그죠? 일본이 힘든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무디스사, 스탠다드&푸어스사가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거 아세요? 한 달 뒤에 무디스는 또 한 단계 내렸습니다. 2단계 떨어진 거 아세요, 올해? 지진 전입니다. 지진 때문이 아니에요. 지진 나기 전에 2단계 떨어졌어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근데요, 일본은 이래도 먹고 살아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무지하게 많아요. 전 세계에 깔아둔 채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자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안 망해요. 굳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수를 한번 보세요. 가파르게 떨어지죠? 몇 년도예요? 앞으로 9년 남았어요. 9년.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는 후하게 보는 경제학자들의 곡선이래요. 박하게 보는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5년 남았다고 본대요. 누구 말이 맞을지 전 모르겠어요.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좀 더 운이 좋아서 15년이 갈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10년 뒤부터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도 국민소득이 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때요? 지금 막 나눠주면서 여기서 와글와글 하면 여기 나눠주고 우리도 좋아하고 그러면 여기도 나눠주고 그런 정치는 쉽습니다. 내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묻어서 쓰는데 굳이 인생 긁을 필요가 있나요? 정치인이?